안녕하십니까. 자주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쁜 관계로 인해가지고, 오랫동안 유튜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나는 관계로 지금부터 유튜브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약속을 했을 때,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 대해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안도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안도를 하면서 제가 세안도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맨 마지막에 세안도를 이게 몇 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안도를 하기 전에 제가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것은 상속세, 정려세법, 상속세 및 정식명칭은 상속세 및 정려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정려세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줄여서 상정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상속세 및 정려세법인데 상정 줄여서 상속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법 몇 조냐 하면은 상속세법 제45조 45조 하고 여기에 동법 시행령 제34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5조, 그러니까 상속세법 45조하고 동법 시행령 34조 요 규정이 어떤 규정이냐 하면은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정려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 요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 취득 자금 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채무 상환 자금, 이 등이라고 하면은 재산 취득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이라는 것은 그 타이틀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재산 취득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 등의 정려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세자는 76년생입니다. 1976년생이니까 재산 1976년생인데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요 1번
재산 취득 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6년생이고 언제 재산 취득 자금이 생겼느냐 하면은 2017년 76년생으로서 2017년이니까 나이가 41세죠. 그때 취득한 때가 나이가 41세입니다. 41세고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근로소득 직장 생활을 한 것이 직장 생활을 한 것이 10년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지가 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 요 당시에 41살인데 직장 생활을 한 지가 10년이고 결혼한 지가 7년 정도 됩니다. 7년 정도 되고 이래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2017년도 요 중에 2017년도 중에 뭐 서울에 그러니까 재산 취득 자금이라는 것은 재산 취득 자금은 뭐 서울 아파트 서울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6억 1,330만 원, 6억 1,430만 원을 아파트를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또 계약을 하고 첫째, 요 계약금을 이 납세자를 A라고 하겠습니다. 이 A의 부친으로부터 요게 10%에 해당하는 거, 10%에 해당하는 6,143만 원을 A의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계약금을 치렀단 말입니다. 계약금은 그러니까 부친이 냈죠. 부친이 냈습니다. 부친이 내고 두 번째는 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은 각각의 7차례 중도금이 있었는데 6, 7차례 중도금이 있었는데 이 중도금은 이 아파트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줌으로써 중도금 대출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로 중도금 대출로 납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 번째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 잔금은 그러니까 6억 1,430만 원에서 6,143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잔금을 치르면서 이것을 전세로 주었다는 겁니다. 전세를 4억 5천만 원을 냈습니다. 4억 5천만 원. 계산기. 여기서 6억 1,430만 원에서 6,143만 원에 대해서 계약금을 줬으니까, 그러고 중도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줬으니까 내가 잔금 때 납부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면 6억 14300, 그래서 6억 14300. 잔금 때는 5억 5,200. 잔금을 5억 5,200을 줘야 되는데 5억 5,287만 원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5억 2,087만 원에서
잔금을 치르면서 이것을 전세로서 4억 5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전세로서 4억 5천만 원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이 나가는 것은 5억 5,287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을 뺀 이 차액이 1억 287만 원입니다. 1억 287만 원인데 이 납세자가 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년을 하면서 최근 4년간 급여가 최근 4년간 소득 금액으로서 근로소득으로서 최근 4년간 그 급여로서 나간 것이 근로소득이 8,812만 천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812만 천원. 그래서 이 납세자는 8,800 요것이 나갔는데 요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8,812만 천원 요것에 대해서 줬으니까 이 재산 그러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6억 1,400으로 취득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자금을 갖다가 확정적으로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이 1,474만 9천 원이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 이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6억 1,430만 원이라는 겁니다. 6억 1,430만 원인데 여기서 계약금을 10%에 해당하는 6,143만 원의 요것을 자기 부친이 빌려줘가지고, 하여튼 빌려줬다든지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6,143만 원을 치렀고, 계약금을 납부를 했고, 잔금에 대해서는 6억 1,430만 원에서 6,143만 원을 뺀 5억 5,287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4억 5천만 원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주고, 나머지 1억 287만 원은, 그동안에 내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모은 5년 동안의 소득금액이 8,812만 천 원이 있으니, 요것을 뺐다. 그러니까, 이 A라는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1,474만 9천 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6억 1,430만 원을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요 계약금, 여기서 계약금 6,143만 원을 줬고 6,143만 원을 줬으니까 요 차이 부분이 5억 5,287만 원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것을 전세를 낳았으니까 4억 5천만 원 전세를 낳으니까 5억 5천 전세를 낳으니까 요 차이 부분이 1억 287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87만 원인데 여기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5년 동안을 하면서 내가 근로소득이 8,812만 천 원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억 1,400원에서 6,143만 원을 요 자금 출처가 되고 4억 5천만 원도 되고 내 소득을 이렇게 이어서 빼니까 그리고 소멸하지 못한 금액이 1,474만 9천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관계를 하면서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 하고 이걸 C라 하고 이걸 D라 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D니까 그죠? 이것이 14749 천원이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요 4억 5천만 원, 요 C, A 마이너스 C, 그러니까 A 마이너스 C 하면은 얼마입니까? 6억 1,430만 원에서 여기 4300 마이너스 4억 5천 하면 여기서 1억 6,430만 원만큼이 정료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료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료로 추정하겠다는 정확한 금액은 6,143만 원에 요것에 대해서는 6,143만 원에 대해서는 6,143만 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요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통장에 입금시켜 줬으니까 6,143만 원에 대해서는 요거는 당연히 정료고 정료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는 요 1억 6,430만 원에서 6,143만 원을 뺀 그 뺀 1억 287만 원을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정료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료로 추정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따르는 세금을 각각의 기속의 세금을 1,900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1,943만 원을 고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1,943만 원을 고지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지 처분을 하니 이 납세자가 심사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심사 청구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이 어떠하냐 합니다. 이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이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재산 취득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 A라는 납세자가 이 세무서에서 고지 처분한 것이 서로 입장이 다르죠. 서로 다툼이 생겼으니까 이 다툼이 생긴 것이 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법이 상속세법 제45조와 이 법의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34조의 규정에 이 타이틀이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정려 추정인 건데 이 덕이라는 것은 재산 취득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 등 자금의 정려 추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정려 추정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해놨느냐 요것이 1항입니다. 요것이 1항. 요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이 취득자금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다는 겁니다. 어려운 경우. 이 재산을 어려운 경우인데, 이 어려운 경우는 지급,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납세자는 지금 76년생이고 나이가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일어났으니까 41살인데 그런 경우라 이렇게 41살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재산 취득자의 지급,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거다 이 말입니다.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러니까 요 전제 조건이 어떻습니까? 전제 조건이, 위에 전제 조건이 지급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요 첫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전제 조건이 이렇게 하나 붙고, 예. 두 번째, 이러한 경우로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전제 조건이 붙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세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취득자가 점유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건 실제 점유를 한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서 추정이라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정려 행위의 여부에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려라는 것은 실제로 정려를 하고, 정려자가 정려를 하고, 정려받는 자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받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정려인데, 이 추정이라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걸 정려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추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추정이 되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다.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뭡니까?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또 지급, 연령, 소득 재산으로서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인정한 그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이건 상태고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이 조건을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 조건을 걸어놓은 이유는 이것이 정려가 실질적으로 아닌데 정려로 본다라는 것은 상당히 요렇게 제한을 가해라는 겁니다. 제한을 가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요 조건에 해당되고, 요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되고,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정려 추정은 이런 말이죠, 그죠? 이런 말. 이것이 지급 연령, 이것이 1번이라는 겁니다. 요 1번 큰 타이틀이에요. 요 큰 타이틀이 지급 연령으로서 상태에 있거나, 두 번째는 요 안에서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 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요 두 번째 경우에, 요 세 번째 경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 그러니까 요기에 해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기에 해당하도 안 되고 요기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기 3에 있으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요렇게
이러한 추정 규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것이 방금 이야기한 것이 상속세법 제45조 1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은 채무자의, 이건 재산 취득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채무자의 지금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 똑같은 말이죠. 요런 조건을 똑같이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 1항은 취득 자금에 관련된 것이고 상환 자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 중에서 대통령령이 똑같은 말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이 납세자는 법이 이제 요 상황이니까 이 납세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취득했으니까 어디에 속하느냐면 여기 속하는 것이 아니고 요 45조 1항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1항에. 그렇습니까? 이 정리 추정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뭐냐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동법시행령 34조다 이 말입니다. 동법시행령 34조. 그래서 요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요 시행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동법시행령 34조가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제 45조 1항 및 2항에서 1항을 이야기했죠.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여기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라 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그대로 입증된 금액 합계액,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 말이죠, 그죠?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이, 그러면 여기서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은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하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하고 취득재산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이 이렇게 있으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보다 적을 경우 요때를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요 말입니다. 미달하는 경우는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요때 해당하는 거다. 그죠? 요게 요 경우단 말입니다.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달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미달하는 경우라면 다만 요거는 또 하나가 남아 있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입증된 금액이라 하면 다음 각 호의 금액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했을 때, 이것이 뭐냐면 1. 그러니까 이것이 34조 시행령 34조 1항 1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호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입니다. 이 소득금액이고, 2호가 뭐냐 하면은, 2호가 뭐냐 하면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수정가액. 이렇습니다. 그러고 3호가 뭐냐 하면은 3호가 뭐냐 하면은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의 재산에 취득에 사용된 금액, 이것입니다. 요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지고 입증된 금액은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1호가 뭐냐면은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2호가 뭐냐하면 신고 또는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정가액, 3호가 뭐냐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의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 1, 2, 3호입니다. 그래, 아까 이거 단서 규정을 이야기했죠, 그죠? 요것은, 이렇게 됐을 때, 단서 규정이 뭐냐 하면, 요거는, 요 규정에서 아까 요건 다시 쓰겠습니다. 입증된 금액이, 다음 각호에다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자금보다 적다 이 말입니다. 취득자금보다 적다 이 말입니다. 취득자금보다 적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요 경우에 그러니까 요 입증된 금액이라는 요것이 취득자금보다 적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대 거기서 보면은 요 1호에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하느냐. 그래서 단서 규정이 뭐습니다. 요 단서 규정이 뭐냐 하면은, 뭐라 해놨느냐 하면은, 취득재산의 가액, 취득재산 가액의 20%,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취득재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이 생겼을 경우에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적은 금액에 미달한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실관계가 있고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유세 고지를 이렇게 했으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이 있는 것은 요 법에 의해서 한번 누가 옳은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법 제45조 하고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정려 추중입니다. 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정려 추중이라는 것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이 합계의 취득자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요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재산 미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라서 미달하는 경우는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가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요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그 소득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 수중된 가액, 기수중된 가액이 정려받은 가액이 있느냐, 또 그 부채를 부담하고 그 자산에 대해서 직접 상환한 금액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입증이 된 그 금액이 취득자금보다 적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취득자금의 적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입증된 금액이 취득자금이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미달하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냐면은 정려 추중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그러면 요것을 요 사실관계를 한번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실관계를 같이 가져가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재산 취득자금은 얼마입니까? 재산 취득자금은 6억 1,430만 원이죠. 6억 1,4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있죠. 1호가 뭐냐면 8811원에 근로소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로소득. 최근 5년간 근로소득이 8,800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준가액이 얼마입니까? 이 수준가액이 이 수준가액이 6억 1,430만 원에서 자기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은 그 해가지고 정려처분으로 받은 6,143만 원이 요거를 부로부터 정려받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려해가지고 수정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또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으로서 당해 재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냐면 전세보증금 아니면 전세보증금도 부채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4억 5천만 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서 이걸 빼고 또 여기서 이걸 빼고 여기서 이걸 빼면은 1,474만 9천 원이 소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소명 못하는 금액이 요거는 소명을 할 수가 없다. 소명이 안 되는 금액이 요것이다. 그러면 소명이 안 되는 요것에 대해서 단서 규정이 있었죠. 이 단서 규정. 이 단서 규정이 뭐냐 하면은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취득재산 가액의 20%하고 또 2억 원 중에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 요거하고가 적은 금액이 뭐냐 요거 20%면 얼마입니까? 6억 1,430만 원에서 20%인 것 같으면은 614350 곱하기 하면은 이 취득자산 가액이 20% 같은 1억 2,286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이면 이것이죠. 요거 금액에 대해서는 미달하더라도
다시 말하면은 입증된 금액이 취득자금의 미달 요 금액 이하로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려 추정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납세자가 주장하는 것은 1,430만 원에 취득을 했다. 그럼 나는 근로소득으로서 법에 의해서 신고받은 소득금액이 이것이다. 또 두 번째 이 정려 아버지로부터 이 정려를 받은 금액이 6,143만 원이다. 전세 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입증을 한 금액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요 1, 2, 3번 요것이라는 거죠. 요 금액에서 여기서 요걸 빼니까 1,474만 9천 원에 대해서는 내가 소명을 못했다. 1,474만 9천 원을 소명을 못한 것은 이 단서 규정에 의해 해가지고 1억 2,286만 원, 그러니까 2억 원과 요 6억 4천 취득 자금의 20% 요거하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 되더라도 정려 추정으로 안 보겠다고 법에 나와 있으니 요 1,474만 9천 원은 정려로 추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납세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무서에서 방금 전 1,930만 원에 대해서 내한테 정려세를 보고한 것은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 정려 추정하는 요 6,143만 원의 요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거는 다침이 없이는 자기들도 정려로 보고 납세자도 좋습니다만 정려라고 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통장에 넘겨줬으니까 한다고 했을 때 이 4, 5년 동안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요것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수익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수익 금액은 아마 8,800만 원이면은 수익 금액은 약 한 1억 한 4, 5천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요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이 수익 금액이 아닙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처분청에서 봤을 때는 요것은 자기 생활비로서 써도 다 섞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비로서 다 나가버리는데 왜 이걸 갖다가 여기에 실제로 나간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생활비로서 나갔다는 말이에요. 생활비에서 나갔다고 보고 또 그렇다면은 여기 8,812만 그럼 좋다. 이것은 인정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요것은 정려니까 정려 추정을 봤으니까 요것이 인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하고 요것이 인정이 되면 얼마입니까? 2번하고 좋다. 그럼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거와 요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61430하고 4억 5천을 더하면은 요거 두 개는 5억 1,100이 되지 않습니까? 5억 1,100. 요거 두 개가 합치면 5억 1,143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이것은 생활비로 들어갔으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 요 5억 1,143만 원, 그럼 2번하고 3번을 합하면 5억 1,430만 원인데 6억 1,400을 빼면은 여기서 6억 1,430만 원을 빼면은 1억 287만 원입니다. 그럼 1억 287만 원이면 1억 2,200 방금처럼 취득재산가액이 1억 2,286만 원에 미달하지 않느냐 이거도. 그러니까 미달하는 건데 왜 이것에 대해서 정려 추정을 하느냐. 그러면 이건 요것이 인정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요거 두 개만 가지고서도
1억 2,286만 원에 미달하는데 왜 이것을 전혀 규정을 이것을 이렇게 단세 규정이 법에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니 이것을 조세 심판원에 예규가 있다든지 뭐 대법원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납세자가 다툼으로써 심사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 심사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 10분 정도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